그렇게 기나긴 항해 끝에 목적지에 도착한 노예들은 대부분 사탕수수 농장으로 팔려갔습니다. 이곳 역시 잔혹하고 고통스러운 강제 노동의 현장이었죠. 사탕수수를 수확하는 일부터 정제에 이르기까지 쉴 새 없이 일을 해야만 설탕을 얻을 수 있었잖아요. 특히 분쇄 후 롤러를 이용해 압착해서 즙을 얻어내는 과정에서는 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극심한 피로 탓에 잠깐이라도 방심하다가 손이 롤러에 끼기라도 하면은 미리 준비되어 있던 손도끼로 팔을 절단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노예들을 위해 공장을 멈추는 거는 그런 이 사람들에게 상상하기 어려웠겠죠. 그 때문에 사탕수수 농장 안에 이런 팔이 없거나 하는 그런 장애를 가진 노예들을 보는 것도 어렵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피터 씨, 그때 그 사탕수수 농장에서 감독관들이 또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다면서요. 채찍질은 기본이었죠. 뭐 말 안 들을 때. 하고 또 온몸에 바로 그 사탕수수즙을 발라놓고 이렇게 팔다리 묶어놓고 하루 왼종일 팔이하고 모기 때 이렇게 시달리게 했어요. 아, 최악이다. 근데 그거는 다 가벼운 거예요. 진짜 나쁜 거 Darby's Dose라는 거 있는데 다비가 그 당했던 노예 이름이고 그 노예가 그 사탕수수즙을 조금 먹었어요. 그냥 배고파서.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노예한테 시켰어요. 그 노예 입안에 대변을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4-5시간. 아니 근데 그런 짓을 하고 농장주들은 호의호식한 거 아니야? 설탕 먹으면서. 호의호식한 거 아니야? 그렇게 노예들이 온갖 고통을 견디고 있는 와중에 농장주들은 자신의 권력과 부를 과시하며 그것의 노예들과는 철저히 상반된 삶을 살았습니다.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반란 일으키면 안 되나? 이렇게 흑인 노예들이 바다 건너 머나먼 땅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고통에 시달리는 동안 이를 이용해 노예 무역을 했던 영국은 더욱더 부강해져 갔습니다. 자, 바로 그 호황을 누린 도시가 우리의 두 번째 여행지입니다. 지금의 런던은 참 매력적이잖아요. 그런데 18세기의 런던은 노예 무역으로 호황을 이룬 동시에 노예 무역 폐지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 18세기 노예 무역으로 인해 영국 전체는 확실히 경제적 이익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발달한 노예 무역의 중심지는 바로 런던이었습니다. 17세기 말부터 대부분의 런던 시장, 부시장, 그리고 각 구의 구청장들은 모두 노예 무역을 수행하는 왕립 아프리카 협회에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들이 직접 노예를 수입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약간 과시용이었죠. 그래서 18세기 중엽에 런던에 약 15,000명 정도의 노예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 1802년에는요, 런던 항구에 서인도 제도의 설탕, 럼주 같은 노예들이 만든 물건을 전문적으로 수입하기 위해서 서인도 제도 부두가 따로 생기기도 했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피라미드 이후 최대 건축물이다라고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원래 작은 항구였던 브리스톨, 리버풀 이런 도시들이요, 노예 무역 덕분에 대도시가 된 그런 경우였습니다. 한때 리버풀 인구의 40%가 노예 무역에서 그 수입을 얻었다고 지금은 추산이 됩니다. 대박이다. 또 노예 무역은 금융업과 보험업의 발달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금융업이요?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에요. 배 보내고 선원 보내고 아, 투자해야 되니까.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런 금융 관련 산업들이 발달했죠. 예를 들어서 지금도 영국에서 큰 은행인 바클레이스 은행 네. 아시죠? 바클레이스 은행은 18세기 중반에 노예 무역의 자금을 투자한 회사로 유명합니다.
또 세계적인 보험회사 로이드라고 있죠. 로이드 보험회사도요. 노예 상인들이 노예 무역에 관한 보험을 들면서 회사 규모를 키우고 지금까지 대표적인 해상 화물 보험회사로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나라가 부유해진다고 해도 그 노예무역에 그 잘못됐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던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하고 적절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그런 비인간적인 노예무역 같은 게 가능해? 라고 당연히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노예무역이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새로웠을 겁니다. 에?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인류 역사를 보면요. 노예는 꽤 최근까지도 존재했습니다. 그렇죠. 미국이 수정헌법 13조로 노예제 없앤 게 1865년. 러시아가 인신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노예제와 유사한 그 농노제를 폐지한 게 1861년이고요. 이런 사실을 생각을 해본다면 18세기 노예를 사고 파는 일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불리는 찬송가 대부분 아시죠? 사실 이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18세기 중엽에 영국의 노예무역선 선장이었습니다. 존 뉴턴은 1749년에 노예무역선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 죽을 고비 속에서 살아나는 경험을 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런 가사를 썼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경험 후에도 약 6년간 노예무역을 계속했습니다.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뉴턴은 진심으로 노예무역에 참여했던 죄를 뉘우치고 폐지 운동에 앞장서게 되죠. 그리고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많은 노예무역 폐지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애창했던 노래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례가 보여주듯이 노예무역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노예무역의 비극은 영국에서 머나먼 아프리카, 서인도 제도라는 정말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평생 볼 거나 경험할 일이 없는 그런 너무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노예무역으로 호황을 누리면서도 노예무역에 무관심했던 영국인들에게 흑인 노예 문제에 관심을 갖게 만든 몇 개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종호 사건입니다. 1781년 8월 18일 노예선 종호는 442명의 노예를 싣고 아프리카를 출발해 서인도 제도의 자메이카를 향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항해 실수로 자메이카를 그냥 지나쳐버렸고 이후 선장과 선원들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자, 당시 종호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노예 해안을 출발해 이렇게 중간 항로를 거쳐 이 서인도 제도에 갔는데요. 이 목적지인 자메이카를 지나쳐 버렸어요. 자메이카로 돌아가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늘어난 항해 기간 때문에 식수가 부족했던 겁니다. 바다에서 식수가 부족한 건 매우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선장과 선원들은 논의 끝에 한 가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설마 노예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살아있는 사람을 배 밖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네,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은 놀랍게도 노예들을 학살하기로 한 거였죠. 그리고 그들은 멀쩡히 살아있는 노예를 3차례에 걸쳐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포기한 노예들을 포함해 대략 142명 정도의 노예들이 바다 한가운데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후에도 종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런던으로 돌아와 항해를 마쳤고 그렇게 바다 한가운데서 일어난 창극은 묻힐 뻔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알려줬나요? 자, 선주가 죽은 노예에 대한 보험료를 청구한 겁니다. 보험이요? 친구 아니야? 아주 먼 곳으로 가는 항해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요. 배에도 보험을 들고 화물에도, 즉 노예에도 보험을 듭니다. 그래서 선주가 15,000파운드의 보험을 든 상태였거든요. 내 손실된 자산에 대해서 보험을 와 보험회사가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인간을 던질 수 있냐라는 논거를 피면서 이 보험료 청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건은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소송 과정에서 종호에서 벌어진 학살이 영국 사회에 알려지게 되죠. 저 영국 시민들도 충격을 받았겠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종호 재판 과정에서 이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고의적으로 노예를 학살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사실이었을까요? 힌트는 어떤 방향일까요? 아주 큰 반전이 생깁니다. 반전? 아주 큰 반전이 있었습니다. 정답. 네, 그러면 예성 씨? 노예를 인육을 먹은 건 아니겠죠? 네, 조금 너무 반전이 세서 오답입니다. 문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뭐였죠? 이 사건이 물 부족. 일어나게, 네, 물 부족. 그럼 뭘 밝히면 고의성이 있었다는 게 정답. 될까요? 비가 와서 물은 충분히 있었다. 비? 빗물. 피터 씨 정답입니다. 빗물? 학살 전에 비가 내려서 식수가 사실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뭐야? 왜 주는 거야? 여러 정황상 선장과 선원들은 보험금 때문에 고의적으로 노예를 학살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대박. 이거 진짜 완전 리얼로. 그래서 거기서 와 진짜 나쁜 놈들이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사실로 재판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사건이 몹시 충격적이긴 하나 노예 관련 사건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말을 바다에 던진 것과 같은 것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은 그들이 노예를 바다로 던진 것에 절대적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어떻게 이 판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을 던진 것과 같다. 그런데 이건 이제 인정을 하고 다툼 여지가 있는 건 그럴 만한 던져야만 하는 꼭 필요가 있었는가? 던져야 할 필요성은 없었잖아요. 전혀 없었지. 근데 사실 전제가 저는 조금 충격이었어요. 말 던지는 거와 똑같다. 예, 이 말이 사실 당시에도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재판장은 선원들에 의한 고의적인 화물 파손으로 보고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을 내립니다. 화물 파손으로? 사람을 어쨌든 던져놓고 그게 고의적으로 했냐, 고의적이 아니었냐, 필요성이 있었냐 없었냐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전 이제 이해했어요. 네, 사실 그 포인트에서 당시 사람들이 분노를 했죠. 노예를 결국 인간이 아닌 화물로 여기고 살인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점은 많은 영국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말도 안 된다 진짜. 런던 신문사들이 보도를 통해 이 사건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죠. 중간 항로에서 노예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죽어가는지, 이 노예 무역의 전 과정에서 벌어지는 비극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예 무역에 문제가 있다는 의식이 퍼져갔지만 그것을 실제로 없애는 움직임이 나오는 데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영국에는 서인도 제도 그리고 사탕수수 농장에 자금을 투자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즉 노예 무역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영국 의회에서 용기 있게 노예 무역 폐지를 주장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젊은 국회의원입니다.
우리는 노예 해방하면 미국의 링컨 대통령을 떠올리잖아요. 그 링컨 대통령이 자신에게 영감을 준 인물로 칭송할 정도로 영미권에서는 반노예제 운동의 아버지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 1759년에 태어난 윌버포스는 사실 집이 되게 부자였어요. 근데 그 부유한 집안의 모든 재산을 17살 때 혼자 상속한 금수저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집안의 배경을 이용해서 21살 때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되고요. 한 살 때. 네. 대박이다. 그 정도로 능력과 재능도 있었던 거예요? 네. 와, 천재다. 재능도 있었고 승승장구 엘리트네요. 거기다가 베프가 있어요. 베프가 누구냐면 윌리엄 피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같이 국회의원 당선되고 윌리엄 피트가 24살 때 영국의 총리가 됩니다. 와, 친구가 총리야.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친구가 영국 총리가 됐으니 윌버포스는 곧 내각에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계의 전도 유망한 라이징 스타였습니다. 와. 사실 이런 윌버포스가 처음부터 노예 무역 폐지에 헌신한 건 아니었습니다. 25살 때 개인적으로 복음주의 신앙이 생기면서 인생관이 크게 바뀌는데 그리고 나서 이런 인생의 목표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2가지 목적을 주셨다. 첫 번째는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 두 번째는 이 나라의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마침내 1789년 5월에 처음으로 영국 의회에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이 제출됩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였습니다. 엄청난. 당시 법안을 발의하면서 그가 남긴 연설을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와, 그럼 되게 묵직하고 진짜 어마어마한 이거 보통 마음에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닐 것 같은데? 아, 야, 윌버포스. 또 눈빛부터 조금 다시 확실하게. 이제는 노예 무역의 성격과 그와 관련된 모든 주변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몰랐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의회가 국가 정의의 원칙에 무감각한 유일한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업적인 원칙에 근거한 무역을 통해 할 수 있는 만큼 아프리카에 배상을 합시다. 이렇게 개인의 양심에 호소하며 노예 무역 폐지의 필요성을 외쳤는데 반응이 어땠을까요? 싸늘했죠. 네, 여러분이 쉽게 예상하듯이 당연히 의원들의 반응은 매우 싸늘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노예 제도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요. 이걸 특별히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한 사람도 많았고 또 영국은 최초로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노예도 농장주의 재산인데 어떻게 재산을 그렇게 쉽게 재산권을 박탈하는가 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서인도제도 경제에서 노예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기 때문에 이 지역 경제를 몰락시킬 거라는 걱정을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 의원들 중에서도 소인도 제도 농장에 직접 투자한 사람들도 많았었고 노예 그 무역 상인들하고 그 농장주들이 하원 그 위원들한테 돈을 줘서 이렇게 매수하는 일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서포트하니까 당연히 폐지법에 적극적인 반대를 보여줬죠. 또 정치와 연관이 돼 있었네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노예 무역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당시에는 설득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첫 번째 법안 발의는 실패로 돌아갔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윌버포스와 그의 동료 노예 무역 폐지 운동가들은 다른 방법을 찾기로 합니다. 양심에 호소하는 것보다는 노예 무역 폐지가 결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서 경제적인 이유를 강조한 거죠. 생각을 해보면 노예 공급을 중단하면요. 농장주들이 노예들을 잘 대해줄 수밖에 없겠죠. 즉 노예에 대한 처우가 좋아져서 노예가 또 건강해져서 노동력이 향상될 거고 그러면 생산성도 높아질 뿐 아니라 새로운 노예 구입 비용이 절감돼서 오히려 이익이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사실 노예 무역 폐지로의 길은 참 멀었습니다. 의회에 법안이 제출될 때마다 결과적으로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1789년에 첫 법안이 제출되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거는 1796년의 패배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찬성이 70표이고 반대가 74표였어요. 단 4표의 차이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4표 차이네.
자, 두 명의 꼽추라는 아주 인기 있었던 오페라가 개막을 하는 날인데 그 표를 반대쪽에서 풀었어요. 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때 윌버포스를 지지하기로 약속했던 의원들이 이 투표하기로 한 날에 개봉한 오페라를 보러 가는 바람에 투표하러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어차 그런 이유로? 아니 두 명의 곱추 지금 유명하지도 않은 그 작품을 보러? 그러니까 이만큼 그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도 되게 지금 열받으시잖아요. 윌버포스는 오죽했겠어요. 이렇게 윌버포스는 1807년까지 18년 동안 총 10번의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그와 더불어 노예무역 폐지에 반대한 이들의 윌버포스를 향한 비난도 상당했습니다. 그 비난이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A blind enthusiast. 네, 맹목적인 열정주의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 그림은 1792년에 출판된 노예무역 폐지 운동을 비판하는 풍자입니다. 여러분 예상했던 것처럼요. 가운데 이 광대 모자를 쓴 채 눈을 가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윌버포스죠. 그리고 그의 눈을 가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죠. 윌버포스가 이들의 꼬임에 넘어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의의 여신이 이 영국인 선원과 농장주를 향해 그들은 무죄라고 판결을 하는 모습입니다. 노예제도 폐지가 진짜 쉽지가 않았네요. 네. 그러다 윌버포스와 그의 동료 정치가들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실마리를 어떤 것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실마리? 정치인들한테 계속해서 없애자고 설득을 해봤자 이게 안 되니까 바로 대중의 마음을 얻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추진하게 되죠. 이게 가능했던 거는요. 당시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 대중정치라는 개념이 거의 없을 때지만 영국만 거의 유일하게 선거를 치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심을 파고드는 게 사실 키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윌버포스와 그의 동료 정치가들이요. 영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노예무역 폐지협회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지역 협회들이 지역 유권자들의 서명을 받아서 노예무역 폐지 청원서를 의회에 계속해서 제출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이 서명서를 하나로 계속 연결을 해서 커다란 두루마리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만큼 노예무역 폐지에 대한 여론이 뜨겁다는 것을 더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시기에요. 한 팸플릿이 서인도산 설탕 불매 운동을 일으킵니다. 1791년에 윌리엄 폭스라는 작가가 쓴 서인도 제도의 설탕과 럼 사용 금지에 관해 영국 시민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팸플릿인데요. 이것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이 팸플릿은요. 아프리카 노예가 생산한 설탕 1파운드를 소비하는 것은 2온스의 인육을 소비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로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서인도 제도산 설탕 소비를 식인 행위에 비유했던 것이죠. 이 팸플릿은 출간되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영국과 미국에서 2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영향력이 상당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팸플릿은 설탕 불매 운동을 의회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한 점에서 또한 의미가 있었죠. 자, 그럼 설탕 불매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노예가 만든 부도덕한 상품인 서인도 제도 설탕을 먹지 말자. 이 설탕 그릇을 사용하는 게 당시는 꽤 의식 있는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사람이 아니고 형제가 아닙니까? 라는 문구가 새겨진 배지를 만들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차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노예무역 폐지를 지지한다 라는 것을 이렇게 대외적으로 보였었죠. 이렇게 대중의 인식이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노예무역에 적극 찬성하는, 적극적으로 이걸 주장하는 새로운 지지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지지층이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은 뭐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참정권이 없었죠. 그렇지만 각 가정에서 여성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상당했죠.
특히 설탕 보이콧은 당시 여성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가정, 소비, 차, 문화 이런 거와 관련이 깊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의 적극적인 협력은 반노예제 운동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예가 있는데 1792년 의회에 정말 많은 그 청원서가 제출되는데 그중에 런던 지역 청원서에 서명한 사람 중 10%가 여성이었습니다. 10%가 많지 않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당시 여성들은 투표권이 없었고 없었어. 맞아요. 정치 활동이 되게 제한적이었잖아요. 그걸 생각한다면 전례 없는 의견 표출이었죠. 자, 그리고 노예무역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는 과정에는 이 사람들의 역할도 컸습니다. 바로 노예로서 사실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은 흑인 노예들이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에 노예였던 해방 흑인 노예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볼까요? 에키아노는 거의 왕자와 같은 신분이었는데 11살 때 납치되거든요. 노예 상인들에게 잡혀서 끌려가고 정말 대서양세계 곳곳을 팔려다닙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참상을 겪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국에 와서 나중에 이제 자기가 자유의 몸이 되는데요. 이런 끔찍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생생한 그런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이 많은 사람들에게 노예 무역이 이렇단 말이야? 노예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이걸 노예가 썼으니까 의심할 여지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노예 무역 폐지 운동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쇠사슬은 피부가 벗겨지게 만들어 이 상황을 악화시켰다. 오줌통의 오물에 어린이들이 빠졌고 거의 질식할 지경이었다. 여성들의 비명과 죽어가는 자들의 앓는 소리 등 이 끔찍한 장면은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에키아노 외에도요, 산초, 쿠고아노 같은 노예 무역에 대해 명확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동료 흑인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노예 무역을 폐지하려는 적극적인 활동을 한 흑인 노예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치인들뿐 아니라 중간 계급, 여성, 해방 노예까지 각계각층이 참여해서 만들어진 노예 무역 폐지 찬성 여론은 1806년 11월에 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이 선거에서 노예 무역 폐지 세력은 처음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드디어. 이 기세를 몰아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은 마침내 1807년 283대 16이라는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으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거의 20년간 11번의 도전 끝에 성취한 결과였죠. Nose to the left, 16. Eyes to the right, 283. I declare the bill of abolition of the slave trade to be passed. 이렇게 여러 차례 좌절을 겪으면서도 노예무역 폐지라는 목표를 달성한 윌버포스와 그의 동료 국회의원들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번엔 노예 제도 자체를 폐지하려는 운동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게 또 26년이 걸립니다. 아니 노예에 대한 법안만 40몇 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쵸. 인생을 바쳤네요. 네, 정말 그렇게 볼 수 있죠. 게다가 윌버포스와 그의 동료 의원들의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국회에 진출해서 아버지와 함께 노예제를 없애려는 노력을 계속해 갔습니다. 이런 정치가의 노력에 대중들도 호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1814년 노예제 폐지 요구 청원서에 75만 명이 서명을 했고요. 1833년에 130만 명이 서명한 청원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죠. 와. 결국 1833년 7월 26일 영국 하원에서 노예제 폐지 법안이 통과되었고 노예제는 영제국 전역에서 폐지되게 됩니다. 반노예제 대의 헌신하기로 결심했던 윌버포스는 이제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듯이 이 법안이 통과되고 4일 후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와, 드라마 같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에 걸쳐서 노예 제도가 활성화된 것입니다. 자, 백인들은 이 흑인 노예를 부리며 편안한 생활을 하고 큰 돈을 벌어들이게 된 반면 흑인 노예들의 삶은 어떻겠어요? 갈수록 비참하게 됩니다.
동이 트기 전에 농장으로 끌려가서 일일 수확량을 마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됩니다. 게으름을 피우거나 피곤한 기색을 보이면 어떻게 해서요? 처벌을 받습니다. 당시 노예들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그 당시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채찍과 이런 사슬 어떤 용도에 있을까요? 체벌용이네요. 체벌용. 아유, 이거는 맞아서. 아유. 이 실제 사진입니다. 사실 북부에서도 공장이나 부두 그리고 건설 현장 같은 곳에서는 아주 적은 수이긴 하지만 흑인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서는 기계화로 인해서 점점 이 숙련된 백인 기술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북부주들은 1850년까지 단계적으로 노예를 폐지합니다. 그런데 북부에서 왜 노예 제도를 반대했을까요? 노예가 필요 없으니까 딱히. 남부가 힘이 커지면 안 좋잖아요. 비슷하게 접근했습니다. 미국은 당시 뭐예요? 서부로 급속히 확장됩니다. 그러죠? 서부로 팽창이 되는데 만약에 새로운 영토가 노예주로 연방에 편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부의 정치력이 훨씬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부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를 쓰고 이런 정치적인 이해 타산 때문에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거예요. 어떻든 이제 노예제도 때문에 남부와 북부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1808년 연방법으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탄생합니다. 더 이상 값싼 노동력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남부에게는 어떻겠어요? 청천벽력 같은 법일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노예를 사들이지 못하게 되자 남부 농장주들이 기발한 어떤 극단적인 방식을 사용하기로 하는데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노예 수입이 금지되자 노예 품귀 현상이 발생한 일부 남부 지역에서는 흑인 노예를 늘리기 위한 특별한 방법을 생각해낸다. 이 방법은 무엇일까? 정답인지는 모르겠는데 애가 뭐 노예 부모한테 태어나면 그 애도 노예다 하는 그런 건. 저는 이 질문이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너무 빨리 맞춰버리는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노예 가문에서 태어난 아이도 노예가 된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많아질 수가 있잖아요. 어떻든 노예의 자연 출산율을 높이기에 여자 노예들을 선별해서 출산을 뭐예요? 강요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일부러 막 애를 더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너무 심한데? 자, 원래 노예들은 미국 시민이 아니기에 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을 인정하고 자연 출산을 조장한 것이죠.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간이라 하더라도 주인이 얼마든지 떼어서
팔 수가 있었습니다. 일부 농장주들은 그래서 노예들이 이제 혼인서약에 그런 게 있잖아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걸 아예 빼버렸습니다. 왜냐? 결혼한 이후에도 언제든 주인 마음대로 되팔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부 노예들은 한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바로 탈출을 감행하지. 이 탈출한 남부 노예들이 도망친 곳이 어느 쪽이었을까요? 북부구나. 예, 북부입니다. 거기가 폐지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통행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8시가 되면 대체로 이 통행 금지령이 내려져서 이 시간 이후로는 어느 노예도 예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도망치는 이 노예들을 잡기 위한 현상금이 많이 붙게 될 거 아니에요? 현상금. 이 프로페셔널, 전문 노예 사냥꾼들이 생겨납니다. 신호꾼. 그래서 이 죽기 살기로 도망가는 흑인 노예들, 그리고 그들을 쫓는 전문 노예 사냥꾼, 그리고 마을 보안관, 무자, 기마, 순찰대 다 한 통속이에요. 이들이 뒤쫓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도망가던 노예가 이들에게 붙잡히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도 하기 싫었대요, 선생님. 뭐 엄청난 체벌은 기본일 거고. 그렇죠. 족쇄를 그렇습니다. 예. 아주 끔찍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죠. 벌겋게 달군 인두에 몸을 지지거나 목에 이 족쇄를 채우기도 하는데 한번 사진을 볼까요? 이게 실제로 남북전쟁 때 북군이 입수한 실제 사진입니다. 이게 아마 루이지애나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게 도망가다가 잡혀왔을 경우에 이렇게 목에 족쇄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다 방울을 달아서 소리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 도망 노예니 조심하고 또 도망갈 수 있으니 다 봐라 이거예요. 와, 본인은 얼마나 시끄러울까. 채찍질은 기본이었겠죠? 남자의 경우에는 거세까지 합니다. 사실입니다. 왜 뭐? 자, 도망가다 잡히면 이런 어마어마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도망친다는 건 뭐예요? 너무 비참하니까. 너무나 삶이 비참하고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이 도망치는 노예들을 막기 위해 농장들은 더 강력한 이 법을 아예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1850년 도망 노예법입니다. 도망친 노예가 잡히면 바로 주인에게 돌려보내줘야 한다는 법이에요. 자, 이게 말이 됩니까? 1808년에 노예 수입 금지법이 통과됐잖아요, 연방법에서.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이제 남부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노예 제도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이제 북부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유명한 드레드 스캇 이 사건인데, 이 드레드 스캇이라는 남부 미주리 출신의 노예가 이 자유주의인 북부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다시 고향인 미주리로 이사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죽고 나서 여전히 본인이 노예 취급을 받게 되니까 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갑니다.
이 소송이 남북 전쟁의 도화선이 됩니다. 미국은 입법, 사법, 행정이잖아요. 이 노예제도가 너무 민감하니까, 정치적으로 민감하니까 입법부와 행정부는 손을 놔버려요. 손을 놔버린 지 상당히 오래됩니다. 이제 드디어 사법부가 무언가 결정적인 결정을 해야 할 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은 초미의 관심이 된 것이죠. 대법원은 남부의 손을 들어줍니다. 진짜? 여기 문제 낼까요? 당시 남부 출신의 인물이 대법원장을 맡고 있었다. 드레드 스콧이 패소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알고 봤지 드레드 스콧이 대법원장의 노예였어요. 진짜? 상상력이 대단합니다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도 안 되는 노예 제도의 실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노예가 어떤 신분입니까? 국적을 가진 자가 아니라고 보는 건가요? 아주 근접했어요. 아주 근접했어요. 혜성, 예, 혜정 씨. 그 드레드 스콧은 미국 시민이 아니어서 그거에 맞습니다. 예, 정답입니다. 타일러 씨가 맞힌 거나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이게 소문이 없어. 예, 이게 결정인데 대법원이 남부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이거예요. 노예는 미국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소송은 뭐예요? 무효다. 원천적으로 무효다. 소송 자체가 안 된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남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 봐라. 사법부도 우리편이지 않느냐. 축제 분위기입니다. 북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제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뭉치게 되고 남부는 또 남부대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그로부터 3년 뒤 1860년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게 됩니다. 노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남부 출신이나 아니면 남부의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대통령을 꼭 만들어야 될 지금 상황입니다. 북부는 어떻게 했어요? 해제하는 쪽으로. 안 돼. 북부는 드레드 스콧 판결로 기세가 등등해진 남부의 코를 납작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강력한 후보를 내서 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북부에서는 갑작스럽게 부각되는 스타가 등장합니다. 당시 변호사로 정치가로 서서히 이게 부각되고 있던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2년 전으로 되돌아갑니다. 링컨이 밀리노이주 연방 상원 의원에 출마합니다. 그의 상대는 민주당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각광을 받고 있는 스티븐 더글라스. 연방 상원이 스티븐 더글라스와 7차례의 논쟁을 건 유명한 스티븐 더글라스와 링컨 더글라스 디베이트가 논쟁이 바로 이거예요. 엄청 유명해요. 이게 링컨은 스티븐 더글라스의 논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열된 집은 올바로 설 수 없다. 나는 이 나라가 절반의 노예주, 절반의 자유주로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추구하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는 지켜져야 된다. 그 나라의 가치를 지키고 남부와 북부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노예제도는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링컨은 이 연설로 인해 미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게 됩니다. 스타가 됐네. 말을 잘했어. 인생은 한 방이에요. 이 스티븐 더글라스 연설로 인해서 이 시골 이게 일리노이에서 그저 그런 정치인이었던 링컨이 적어도 북부의 스타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1860년 선거에서 북부 사람들은 이른바 노예 해방론자인 링컨의 깃발 아래 집결하게 됩니다. 결국 링컨은 북부의 한 주의 이탈도 없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대통령에 당선된 거예요.
A house divided against itself must fall. 그런데 또 링컨이 취임 연설 때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훗날 많은 사람들이 헷갈린 거예요. 이걸 두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게 링컨하고 유사한 이게 포스로 얘기했던 규현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네. 나는 노예제가 있는 주들에서 노예제에 간섭할 목적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없다. 나는 그렇게 할 법적인 권한이 없다고 믿고 그럴 의향도 없다. 응? 이건 좀 무슨 얘기? 지금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노예 회복론자인 링컨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원 씨 어떻게 생각해요? 그쪽 일이 해라 뭐 이런 느낌이라서. 이게 뭐 이게 대통령이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남부의 편도 좀 들어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남부가 워낙 쪽에 그 센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왜 남부의 편을 들어줬을까요? 그러면 계속 싸우는데? 북부랑 남부를 어쨌든 통합을 시키고 싶으니까. 통합이 안 되지 그게. 말 그대로 권한이 없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대통령이 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에 간섭할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예요. 대통령 그렇게 힘이 예, 이게 두 분은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그 의도를 압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대통령인데, 근데 미국의 시각에서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We the people. 갈슨 씨도 동의했지만 대통령으로서 이게 내 권한이 아니에요. 그럼 그냥 무책임한 발언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 그거였네. 바로 키워드를 이제 지원 씨가 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언뜻 보면은 노예 해방을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 같지만 전후좌우를 보면은 우선 연방을 지켜야 되는 현실적인 순간에 링컨이 맞닥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서 나라를 분열시키지 않고 통합하려는 그런 책임감도 같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노예제 반대가 아니에요. 노예제 확대를 반대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링컨의 이중성, 너 대통령이 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대통령 당선 어쨌든 간에 그런 노예제도 폐지 쪽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됐는데 예. 남부 사람들은 들고 일어났을 것 같아요. 바로 들고 일어났죠. 네. 대통령 되자마자요? 되자마자 남부주에서는 이미 선거 기간 동안에 링컨이 되면 우리 연방에서 탈퇴하겠다. 으름장을 놨습니다. 링컨이 됐습니다. 예상대로 남부의 7개 주가 먼저 연방에서 탈퇴합니다. 한번 칠판을 한번 보실까요? 탈퇴해버려 그냥 바로. 위기네. 먼저 사우스 캐롤라이나? 예, 가슴이 맞았습니다.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가 미국 남북 전쟁 전에 남과 북의 이 정치적인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주입니다. 그래서 사우스 캐롤라이나가 역시 먼저 치고 나가죠. 연방을 탈퇴합니다. 그래서 사우스 캐롤라이나 시작으로 미시시피, 플로리다, 엘라바마, 조지아, 루이지아나, 텍사스 순으로 연방에서 탈퇴해버립니다. 그리고 1860년 12월 남부연합을 창설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월 12일, 역사적인 날이죠. 썸터 연방 요새를 남부군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전쟁. 미국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이자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남북 전쟁이 발발하게 된 거예요. 사 년 동안 전투에서 한 200차례가 넘는 크고 작은 전투가 벌어질 만큼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60만 명이 사망해요. 60만 명이 사망해요. 수점을 당시 60만 명이 어느 정도냐. 베트남 전쟁 이전에 미국이 참전했던 모든 나머지 전쟁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보다 더 많은 숫자예요. 어마어마하죠? 또 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입었던 총 재산 피해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었던 미국의 내전, 우리는 남북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남북전쟁입니다. 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1위였을까요?
사실 전력만 놓고 보면은 북부가 월등히 우세했습니다. 그 남과 북의 전력을 비교하는 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차이가 많이 나죠. 북부는 2,200만인데 남부는 900만이에요. 산업 노동자 수는 북부가 130만인데 남부는 고작 11만. 철도 길이 이 전쟁에서는 이 수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2만 2천 마일인데 남부는 고작 9천 마일. 전력상으로 보면 남부는 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남부는 사기와 정신력에서는 앞서고 있었다고 믿었던 거예요. 또 사실 그랬습니다. 남부의 입장에서는 이게 영토만 지키면 되지만 북쪽에서는 뭐예요? 삼켜야 치고 들어가서 패배시켜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당시 전쟁에서는 이제 우방이 중요하잖아요. 영국과 프랑스 같은 강대국들이 남부의 면화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애국의 원조를 받는 데에도 남부가 훨씬 유리했습니다. 실제로 첫 해인 1861년 전투에서 남부연합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이런 와중에 남부가 외교적으로도 북부를 압박하는 거예요. 애국으로부터 남부의 독립을 승인받도록 외교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1861년 남부연합은 영국과 프랑스로 외교 특사를 보내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영국과 프랑스가 남부연합을 도와서 남북전쟁이 개입하면 북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이죠. 너무 불리하죠. 너무 불리하죠. 잘못하면 전쟁이 길어지게 되고 오히려 북부가 에이 전쟁 그만하자고 전쟁을 포기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대통령 링컨이 히든 카드를 냅니다. 1863년 1월 링컨이 노예 해방령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노예 해방령을 선포해버린 아니 거예요. 그거 아까는 또 그게 안 된다면서 자기 권한이 없다면서요. 근데 이제 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전쟁 중에 그거를 예. 선포한 전쟁 중에는 또 거예요? 돼요 그게? 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바로 그렇습니다. 승부수를 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부연합의 정부에 있는 노예들에게 해방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아니 이걸 근데 왜 굳이 전쟁 나고서 하냐고. 그러면은 대통령 되고 나서 해도 그 전에 됐다는 전쟁을 막았었다니까요, 그 전에. 아니죠. 노예 인정해주면서 더 치열해졌잖아. 아니, 인정은 언제 해줘? 아니 너희들끼리 하라고 난 권한 없다 했잖아. 그거는 이제 천천히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거지. 근데 바로 지금 토론이 미국에서 강의할 때나 우리나라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이 가장 헷갈린 거예요. 처음부터 하지 이게 뭐야 이게. 전쟁이 한참 지난 이후에 지금 63년에 전쟁 61년에 터졌는데 노예 해방을 선언한 데에는 정치적인 전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한 순간 영국과 프랑스는 절대 남부연합을 도로 적어도 동맹을 맺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노예 해방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이나 프랑스가 남부연합을 돕든지 동맹으로 가면은 국민들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링컨은 이 남부연합을 외교적으로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해서 히든 카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링컨은 이 선언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전쟁을 하는 이유는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만천하에 선포를 해버렸어요. 인간의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인 명분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되게 숭고한 명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북 전쟁 당시 약 18만 명의 이 해방 흑인들이 북부 연방을 위해서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은 남북 전쟁의 뭐예요? 신의 한 수였습니다.
자, 그래서 남과 북의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만치 않게 버티고 있던 남부.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그때 북부가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전투가 일어납니다. 이 남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로 손꼽히는 전투가 여기에서 벌어집니다. 이 게티스버그 전투가 벌어진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미국 남북 전쟁의 흐름을 바꿨던 가장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수세에 몰렸던 남부가 승부수를 던진 곳이에요. 근데 이래가지고는 안 되거든. 에이, 그냥 한번 진격을 해보자. 북부가 받아주겠어요? 총력전이 벌어집니다.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이 조그만 시골 게티스버그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남부가 무려 7만 5천, 그 당시 남부 7만 5천은 어마어마한 병력입니다. 북부가 약 10만이 모여듭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누가 승리했을까요? 당연히 이제 북부가 승리를 하죠. 결국 연방이 승리했으니까. 여기에서 약 한 남과 북 합해서 5만여 명이 사상자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부의 피해가 굉장히 막대했죠. (4개월) 뒤에 여기에 와서 링컨이 전몰 장병들을 위해서 연설을 했던 게 게티스버그 연설이었던 것입니다.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역사상 가장 훌륭한 또 감동적인 연설 중 하나로 손꼽히는 바로 그 연설입니다. 너무 잘 아시죠?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부. 어디 들어봤어요.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이 사실 이 연설은 단어로 얘기하면 책 300단위가 안 됩니다. 많아야 3분이에요. 와. 많아야 3분이에요. 와, 3분. 정말 짧은 연설이지만 도대체 왜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이 인용되는 연설이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긴 거 안 좋아해요. 그래서 링컨은 천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3분짜리 연설을 하기 쉽지 않은데. 오직하면 3분 요리가 나와요. 마의 3분. 사실 링컨이 주 연설자가 아니었어요. 이게 미국이 재밌는 부분인데 이 게티스버그 연설에 초대된 사람이 주 연설자가 전 하버드대 총장이었는데 이분이 무려 1시간 반, 어떤 사람은 2시간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안 돼. 진짜 싫어. 안 돼. 지금 역사에서는 그 총장의 연설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3분 링컨의 연설은 지금도 인구에 회자됩니다. 역시 그 이유가 뭔지 짧게 해야 아세요? 돼. 진짜 짧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게티스버그 연설 전체에서 링컨은 단 한 번도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라는 용칭을 쓰질 않아요. 왜? 링컨에게는 국가의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뭐예요? 가치, 자유와 평등이 훨씬 중요했던 거예요. 와, 멋있다. 이 연설에서 링컨은 미국 역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국민들에게 진정한 민주주의, 미국이란 나라가 추구해야 될 가치에 대한 절대적인 자부심과 긍지를 되새긴 거예요. 연설문을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도 많이 접하고 항상 뭐 그게 뭐 미국 역사상 가장 뭐 유명한 연설문이다 하고 이렇게 배우긴 하는데 전쟁을 하고 있으면 훗날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부 연방을 흡수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러 뭐 the Confederate 누구누구, the Union 누구누구 이런 말을 남겨버리면은 또 통합시키는 다시 거에 도움이 통합하는 안 게 돼서. 더 어렵죠.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적군이란 말도 전혀 낱말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치열했던 게티스버그 전투 이후에도 전쟁은 2년 더 지속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9개월 북군의 총공세로 말미암아 남부는 수도 리치몬드가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남부의 총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이 항복 문서에 서명하면서 4년여의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로 말미암아 약 400만 명의 노예가 이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